육화 줄거리. 병든 이병아를 살리기 위해 풍노인은 의생 장죽산을 찾아간다. 장죽산은 죽은 아내와 닮은 이병아를 보고 충격을 받고 이어 연모의 정을 느낀다. 이병아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장죽산을 통해 서문경의 본질을 알게 되는데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을 쏟는 장죽산의 청혼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혼인한다. 한편 양제독의 구속으로 몰락할 줄 알았던 서문경은 보란듯이 화려하게 재기한다. 치사한 안갚음. 이병아는 눈이 빠지게 수춘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서문경의 심부름이라면서 풍노파와 함께 나간 후 벌써 한나절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태 오지를 않는 것이다. 아니, 이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설마 하니 서문경이 수춘이를 해코지하지 않겠지만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보내지 말 걸 그랬다 하는 후회도 됐지만 안 보내면 이리로 찾아올지도 모른다 싶어 보냈던 것이다. 이병아가 한창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마침 수춘이 돌아오는 소리가 났다. 마님, 늦어서 죄송해요. 이병아는 순간적으로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다. 자기가 몹시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싶었다. 오냐, 방으로 좀 들어오너라. 네. 수춘이는 방으로 들어오자 이병아가 미처 뭐라고 묻기도 전에 서문경과 만난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았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말도 하더라고 아주 자세히 얘기한 다음 자기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하더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다 듣고 나자 이병아는 그래 하고 수춘이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뭔가 모르게 온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고 입에서 술 냄새까지 풍겼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던 것이 갑자기 수다쟁이라도 된 듯 쓸데없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조잘조잘 잘도 짓거려댔다. 불과 반나절 사이에 아이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았다. 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수춘이의 입이 벼랑간 벙어리가 된 것처럼 꼭 다물어졌다. 말해봐. 너를 야단치려는 게 아니야. 아무렴 난 너의 편이지 서문경 영감의 편은 아니니까. 수춘은 찔끔했다. 비록 서문경의 신신당부를 받긴 했지만 차마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마님에게는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도 속으로 무척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마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으니 이제는 말을 안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어서 말하래도. 이병아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천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네, 실은 제가 대간인에게 당하고 말았다는 얘기구나.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알았다. 물러가 쉬어라. 옷도 다른 것으로 갈아입고. 이병아는 측은한 눈길로 수춘이를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치를 떨었다. 서문경이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었다. 참으로 치사한 안갚음이었다. 자기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아직 피지도 않은 어린 것을 그렇듯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다니. 정말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기를 한번 만나자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절망적인 위치에서 다시 당당한 위세를 되찾은 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또 한때나마 뜨겁게 좋아했던 그를 하루아침에 외면한다는 것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물상자 때문에라도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만 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이병아는 단단히 마음을 다지고서 서문경에게 만나자는 서찰을 썼다. 시각은 다음 날 사시로 하고 장소는 풍노파의 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마침 집에 있던 서문경은 그 서찰을 받아보고는 심부름은 수춘에게 시각은 사시라도 상관없으나 장소는 꼭 왕파의 찻집이라야 한다고 전했다. 서문경이 장소를 꼭 그곳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병아는 몹시 꺼림칙했다.
그 찻집 안방에서 바로 어제 수춘이가 겁탈을 당했고 또 방금 년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무대를 독살하려는 음모도 그 안방에서 꾸며졌다는 것을 화자어한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장소 때문에 안 만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설마 무슨 일이 있을라고. 이렇게 생각한 이병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져 먹었다. 이튿날 아침을 먹자 이병하는 곧 가벼운 화장을 하고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서둘러 집을 나섰다. 만날 시각을 아침나절인 사시로 하자고 한 것도 그녀의 경계심에서였다. 오후보다는 아무래도 오전이 나을 것 같았던 것이다. 오후에 만나면 서문경이 혹시 술을 마시려 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어딜 가는 거야? 그때 마침 약방에서 나오던 장죽산이 궁금한 듯 물었다.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곧 돌아올게요. 이병하는 자기 입으로 먼저 서문경의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공연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남편의 심사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병하가 왕파의 찻집에 도착해 보니 서문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기가 먼저 나온 것이 좀 쑥스럽긴 했으나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왕파는 뛰어난 미모와 우아한 몸매로 보아 한눈에 그녀가 이병하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무슨 차를 드실라오? 하고 능청스럽게 물었다. 호도차를 주세요. 예. 그런데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수? 왕파는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슬쩍 다시 물었다. 네. 누굴요? 계속 묻는 것이 불쾌했으나 어차피 그가 나타나면 알게 될 텐데 싶어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서문경 대간인이에요. 아, 그런가요? 왕파는 확인이 끝났다는 듯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갔다. 호도와 송시를 넣어 끓인 차는 맛이 나쁘지 않았다. 이병하가 음미하듯 홀짝홀짝 마시고 있을 때 서문경이 불쑥 들어섰다. 이병하는 벼랑간 얼굴이 굳어지며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왜 그런 구석자리에 앉았어? 서문경은 마치 이병하가 지금도 자신의 여자인 것처럼 반말을 했다. 이병하는 그렇게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도 막상 서문경을 대하니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서문경이 왕파를 돌아보며 말했다. 할멈, 오늘도 안방을 좀 빌리자고. 예, 그렇게 하시죠. 내 곧 가서 방을 좀 치워야겠습니다. 왕파는 어색한 자리를 피하려는 듯 서둘러 안으로 사라졌다. 서문경은 저만큼 떨어져서 의자에 털썩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초리로 이병하를 말없이 쏘아보았다. 미안해요. 이병하는 들릴 듯 말 듯 한마디 하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뭐, 미안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망신을 시켜놓고도 미안하다면 끝날 줄 알았어. 이병하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때 왕파가 가게로 나오며 자, 이제 들어가시라고요. 하자 서문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병하에게 사문 명령조로 말했다. 방으로 가자고. 안 가겠어요. 아니, 뭐라고? 여기서 얘기해요. 손님도 없잖아요. 안 돼. 이리 따라와. 서문경은 마치 자기 마누라에게 역정을 내듯 언성을 높였다. 싫어요. 방에는 왜 가요? 아니, 이게. 서문경은 성큼성큼 걸어와 이병하의 한쪽 팔을 덥석 잡았다. 따라오라면 따라와. 빨리. 이병하는 하는 수 없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끌려가게 되고 말 것 같아서였다. 안방에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마자 서문경이 냅다 고함치듯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나하고 굳게 언약을 해놓고선 내가 일시 공경에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싹 돌아서다니.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서문경은 제풀의 감정이 격해져서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는 다시 느까리기 시작했다.
더구나 다른 놈도 아닌 장죽산이란 녀석에게 개가를 하다니 더욱 참을 수 없다고. 장죽산이 그놈은 비록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의생이지만 어떻든 내 사업에 방해가 되는 놈이 아니냔 말이야. 기왕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해하고 나를 잊어주세요. 뭐라고? 이게 다 운명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운명은 무슨 운명? 난 운명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야. 운명도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는 거라고. 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는데. 엎질러진 물이라도 도로 담아야 돼. 그건 억지예요. 그게 왜 억지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로 나한테로 와. 장죽산이란 놈을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란 말이야.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병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째서 안 된다는 거야? 홀례시까지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없어? 이혼을 하면 될 거 아냐? 우리는 이혼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릴 갈라놓을 순 없어요. 좋아. 정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두 연놈을 갈라놓을 수밖에. 순간 이병아는 무언가 섬찟함을 느꼈다. 후루루 온몸이 떨려오고 머리끝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불덩이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슨 말을 해도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리라 마음먹었던 이병아도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어거지로 몰아세우다가 끝내는 그런 말까지 하다니 당신은 뭐 그리 잘난 게 있다고 큰소리예요. 이번에는 오히려 이병아가 역공으로 나가고 있었다. 당신이 공경에 빠진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때 당신은 나한테 말 한마디, 서찰 한 장 보내봤어요. 하도 궁금하고 답답해서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문은 모두 걸려 있더군요. 그 후로 병을 얻어 몸져 누워 생각하니 당신이 그토록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서문경은 여전히 화난 얼굴로 잠자코 듣고 있었다. 남몰래 얼마나 울었다고요.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체념도 해보았지만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되고 만 것이 한편으로는 분하고 원통했어요. 내가 외로움을 잘 타고 외로움에 약한 것도 그렇지만 당신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병아는 울컥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기의 신세 한탄이 절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던 것이다. 그녀가 우는 동안 서문경은 착잡한 표정으로 말없이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금방 다시 폭발할 화라산 같기도 하고 어쩌면 조용히 사그라질 화롯불 같기도 했다. 이윽고 울음을 그친 이병아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투성이가 된 얼굴을 수습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자 서문경이 불쑥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잠시 생각하다가 이병아가 입을 열었다.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억지로 돌아오라고 하시지 말고 조용히 내 행복을 빌어줄 수는 없겠어요. 말은 잘하는군.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괴롭게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듣기 싫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문경의 언성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여보, 가련한 나를 위해 나를 잊어주세요. 네. 이병아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뭐라고? 허허허, 나 이거야 원참. 서문경의 입에서 웃음이 나오자 이병아는 속으로 이제 됐구나 싶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당장 그의 이해와 용서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일은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한 가지 상의할 일이 있는데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그게 뭔데? 예상외로 서문경은 쉽게 그녀의 말머리를 따라왔다. 다름이 아니라 보물상자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보물상자? 서문경의 안색이 획 달라졌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도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뭐야? 이제 서로 남남이 된 마당이니 어떻게든 상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남남이 됐다고 그래? 당신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난 남남이 안 되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서문경은 버럭 언성을 높이며 또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사태는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 것 같았다. 이병아는 가만히 한숨을 쉬며 잠시 말이 없었다. 나를 배신하고 돌아선 주제에 지금에 와서 뻔뻔스럽게도 뭐 보물상자를 찾아가겠다고. 누구 맘대로. 이봐, 이병아. 그게 내 거야. 내 거냔 말이야. 그럼 누구 건가요? 이병아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건방진 것. 그 보물상자는 내 시아버지 것 아냐. 내 두 번째 남자의 아비 말이야. 그걸 아무도 모르게 내게 맡긴 걸 시아버지가 죽고 나자 앙큼하게도 내가 가로챈 것이지 뭐야. 이건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이잖아. 아무리 살을 맞대는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비밀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병아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핑 하고 현기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만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채, 도둑물건에 임자가 어딨어. 가지는 놈이 임자지. 정 억울하거든 내 시아버지를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돌려주지. 억지도 유만부동이었다. 이미 죽은 시아버지를 데리고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내줄 서문경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보물상자를 꿀꺽 삼키는 것을 보면 개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집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것이 뻔했다. 그야말로 고양이 아가리에다 생선을 물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고 말았다. 왜 대답을 못해? 어서 내 시아버지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어서. 순간 이병아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도저히 그대로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저주에 가득 찬 어조로 그래요. 보물상자랑 집이랑 다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찌르듯이 한마디 하고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못이 어째? 순간 서문경은 맹수가 포효하듯 냅다 고함을 지르며 이제 막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이병아의 옷깃을 덥석 움켜쥐고는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이병아는 몸의 중심을 잃고 그만 방바닥에 벌렁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 바람에 치마가 훌러덩 거쳐 올라가며 두 다리의 맨살이 허옇게 드러났다. 서문경은 이병아가 미처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팽개치듯 침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병아는 서문경의 기분 나쁘게 이글거리는 야수 같은 눈초리에 그만 기가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오냐, 잘 걸려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만약 앙탈을 부렸다가는 이 방에서 제 발로 못 걸어 나갈 줄 알아. 이병아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옷을 벗어. 내 손으로 말이야. 서문경은 차갑게 빈정거리듯 말했다. 내 말이 안 들려. 옷을 벗으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은 안 돼요. 이병아는 마치 자기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다. 이거 안 되겠군. 그럼 내가 벗겨주지. 서문경은 이병아에게로 달려들어 마구 옷을 벗기려 했다. 어머나, 왜 이래요? 이병아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기를 쓰고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서문경이 육중한 몸으로 내리누르는 데다 한 손으로 그녀의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놓아요. 놓으란 말이에요. 이병아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사이에 서문경은 나머지 한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안 돼요. 안 돼. 이병아가 자지러지듯 발악을 했다. 가만히 있어, 이년아.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서문경이 이병아의 입을 틀어막자 잠시 조용해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서문경이 온 방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비명을 질렀다. 으악! 아이쿠! 이때 왕파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줄 차를 끓이고 있었다. 안방에서 서문경과 이병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듣고 싶었으나 오늘따라 아직 아침나절인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아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발악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곧이어 남자의 숨 넘어가는 듯한 비명소리가 가게 안까지 크게 들렸다. 아무래도 서문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왕파는 손님들에게 찻잔을 놓아주기가 바쁘게 헐레벌떡 안방으로 달려갔다. 왕파가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문이 벌컥하고 열리며 이병아가 정신없이 뛰어나갔다.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온 매무새가 흐트러진 그녀는 도망치듯 가게 쪽으로 달려나갔다. 왕파가 방문을 열고 보니 아랫도리를 벗은 서문경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방바닥을 뒹굴며 신음하고 있었다. 왕파는 보기에 좀 민망했으나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나리,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하며 그를 붙잡고 흔들어 대다 보니 서문경이 사타구니를 잔뜩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년이 한 짓인 모양이군. 쯧쯧쯧. 연장을 함부로 놀리다가 뜨거운 맛을 바꾼 그래. 왕파는 한편으로 재미있어 하면서도 걱정이 되어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한 대야 떠가지고 왔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서문경의 이마에 대주기도 하고 입에서 삐어져 나온 거품을 닦아주기도 하면서 간호를 극진히 해주었다. 7. 살인 명령.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기운을 되찾은 서문경은 분노와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생각 같아서는 곧장 이병아를 찾아가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그래가지고는 도리어 자기 체면에 먹칠이나 할 뿐 제대로 분풀이가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년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는 아직도 욱신거리는 사타구니를 어루만지며 혼자 중얼거렸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서문경은 무슨 영감이라도 떠오른 듯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는 급히 가게로 나가 왕파를 찾았다. 할멈 어딨어? 이리 좀 나와봐. 왜 또 무슨 일이오? 그때 주방에 있던 왕파가 물에 젖은 손을 닦으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할멈이 날 좀 도와줘야겠어. 왕파는 서문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고 물었다.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선 가게 문부터 닫으라고. 아니 왜요? 장사는 어떻게 하고요? 오늘 장사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그렇게 하지요. 왕파는 썩 좋은 기분이 아니었다. 돈도 좋지만 그 돈의 대가가 뭐라는 것쯤은 훤히 짐작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자고. 거기서 얘기할 테니까. 그러지요. 이윽고 가게 문을 닫고 안방의 탁자에 서문경과 마주 앉은 왕파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연신 장기침을 해댔다. 서문경은 돈주머니부터 먼저 꺼냈다. 손에 잡히는 대로 한 움큼 집어내어 그것을 왕파 앞에 일부러 소리가 나도록 주르르 쏟아 놓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장사를 못하는 대신에 주는 거라고. 어머,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왕파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늘 하루 장사가 아니라 거의 한 달 장사는 될 것 같았다. 왜? 모자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으로는 꺼림칙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번질거리는 돈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도는 왕파는 허둥지둥 쓸어 모아 앞에 차고 있는 자기의 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왕파가 돈을 다 간수하고 나자 서문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할멈에게 청하는 도움이 뭔고 하니 서문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말을 끊었다가 긴 말 할 것 없이 할멈은 내 마음을 잘 알지. 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왕파는 한동안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좋은 생각을 말해주면 그건 내가 따로 후히 은혜를 갚지. 그래도 좀처럼 왕파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할멈, 왜 그러는 거야? 이젠 늙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로군. 서문경의 사람 다루는 솜씨는 과연 사업가로서 일품이었다. 상대의 자존심과 아픈 데를 묘하게 건드리는 것이었다. 내 나이에 더 늙을 것이 있겠어요. 왕파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도 작대기에 맞은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하하하. 서문경은 유쾌하게 웃어 보이며 왕파의 어깨를 툭 쳤다. 아무리 쓸모없는 늙은이지만 생각이야 왜 없겠어요. 이제야 왕파의 입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옳거니 그걸 말해보라고. 방법이야 딱 한 가지뿐이죠 뭐. 그게 뭔데? 왕파는 또 머뭇거렸다. 어서 말해보라고. 예, 말씀드리죠. 마침내 왕파는 결심한 듯이 대답했다. 지금 그 여자를 혼내줘봤자 그건 일시적으로 기분이 풀릴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그들 부부가 마음을 더욱 똘똘 합해 재미있게 산다면 그때는 아마도 대간인의 속이 더 상할 것 아니에요. 왕파는 상대의 의중을 타진이라도 하듯 빤히 마주 쳐다보았다. 그렇겠지. 서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그들 부부를 영원히 갈라놓고 그 여자에 대한 복수를 속 시원히 하려면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서문경은 침을 꿀꺽 삼켰다. 장죽산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뿐이에요. 맞아. 바로 그거야. 서문경은 마치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쳤다. 할머니,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요.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건강하게 생긴 두 사내가 가게 안으로 쑥 들어섰다. 그때 마침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고, 잘 왔어. 여기 좀 앉아. 왕파는 몹시 반가워하며 의자를 권했다. 야, 할머니가 우리를 찾을 때도 있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두 사내 중에 한 사람이 능청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야, 할머니 이제 보니 거짓말도 잘도 하시네. 이번엔 다른 사내가 입을 삐죽거렸다. 그래, 그 사이 별일은 없었겠지. 우선 차부터 한잔 하라고.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차까지요. 이제 잘하면 밥까지 주시겠네. 차는 뭘로 줄까? 왕파는 콧등에 잔주름을 잡으며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꿀차. 나도. 사내들은 모두 같은 것을 시켰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 곧 끓여올 테니까. 왕파가 서둘러 주방으로 가자 사내들은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조금 후에 왕파가 쟁반 위에 차를 받쳐 들고 나오며 여기서 차를 마시고 있어. 내 잠시 안에 들어갔다 올게. 그러세요. 두 사내는 뜨거운 꿀차를 후후 불어가며 마시기 시작했다. 왕파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구석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안방으로 갔다. 안방의 탁자에는 아까부터 서문경이 와 앉아 있었다. 나리, 그들이 왔어요. 왕파가 조그만 소리로 말하자 서문경이 물었다. 그들이 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길래 여태 말해주지 않는 거야? 이제 말씀드리지요. 미리 알려드리면 나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봐 그랬어요. 이런 일은 은밀히 해야지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면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알았다고. 어서 말해봐. 노아하고 장승이에요. 아, 그래? 서문경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눈에 묘한 빛을 번쩍 띠며 말했다. 좋아. 가서 이리로 오라고 그래. 노아와 장승은 이곳 청하연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난 파라코였다. 노아는 풀숲 속의 뱀이라는 뜻의 초리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장승은 거리를 쏘다니는 쥐 같다고 해서 과가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두 사내는 단짝이 되어 항상 같이 기방이나 술집을 기웃거리고 다니며 흥정을 붙여 구전을 챙기기도 하고
시비가 벌어지면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기도 하는, 말하자면 해결사 노릇을 하기도 했다. 또한 시장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곧잘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물건을 슬쩍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관가에 붙잡혀가면 얼마 안 있어 풀려나오곤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관원의 끈아풀 노릇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들이 왕파의 안내를 받으며 안방에 들어서자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 탁자에 서문경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대간인 어른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둘은 저마다 한마디씩 짓거려댔다. 서문경이 이들 파라코를 모를 리 없고 그들 동안 청하연 제1의 한량 서문경을 현지사 다음으로 우러러보고 있는 터였다. 자, 이리들 앉게. 서문경이 잠옷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노아와 장승이 탁자 쪽으로 다가와서 의자에 앉자 서문경은 왕파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얼마 후 술과 안주가 나오자 노아가 술병을 들고 공손하게 서문경의 잔에 술을 따랐다. 단숨에 술잔을 비운 서문경이 이번에는 노아와 장승에게 차례로 술을 따라주면서 자, 할멈도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하고 왕파에게 말했다. 젊은 색시도 아닌 늙은 할망구가 술자리에 끼면 오히려 술맛이 떨어질 텐데요. 그래도 여자가 치는 술맛이 한결 낫지. 하하하. 서문경은 유쾌하게 웃었다. 노아와 장승은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지만 무슨 영문인지 몰라 힐끗힐끗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듯 서문경이 술잔을 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말이야, 자네들을 불러들인 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그래. 예, 말씀만 하십시오. 나리의 말씀이신데 무슨 부탁인들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노아가 허리를 펴며 씩씩하게 말했다. 그래? 고마워이. 무슨 부탁이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승이 충성 경쟁이라도 하든 뇌까렸다. 좀 어려운 부탁인데 말이야. 서문경이 뜸을 들였다. 어려운 부탁일수록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고비도 두둑할 게 아닙니까? 솔직해서 좋구먼. 그런데 수고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누군가. 일만 잘하면 듬뿍 집어주고 말고. 그럼 부탁하실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승이 열을 올리며 재촉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말이야. 어떤 한 놈이 나를 몹시 화나게 했어. 하도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그놈이 누군데요? 노아가 덩달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분해하면서 물었다. 장죽산이라는 놈 있지. 바로 그 놈이야. 아, 예. 더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알겠다니. 뭘? 서문경이 의아해서 물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놈 정말 간덩이가 부었지요. 나리께서 좋아하시는 여자를 감히 낚아채서 제 마누라로 삼다니. 워낙 저작거리를 누비며 다니는 녀석들이라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 내막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럼 내가 뭐 얘기 안 해도 자네들이 내 심정을 잘 알겠군. 알고 말고요. 물론입니다. 두 녀석이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그렇다면 서문경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자 노화가 다리뼈를 하나 분질러 놓을까요? 하고 재빨리 선수를 치듯 물었다. 그것도 좋겠지. 하지만 다리 하나가 병신이 됐다고 해서 의색 노릇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말이야, 그놈의 이번 소행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내 사업에 지장을 주는 놈이어서 평소에도 늘 못마땅했거든. 이번 기회에 아예 의색 노릇도 못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장승이 호기롭게 말했다. 그럼 다리뼈 대신 두 팔을 분질러 놓으면 되겠군요. 그러면 침도 못 놓고 약도 못 지을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허허. 서문경은 그의 순진함에 그만 폭소를 터뜨렸다. 옆에 있던 왕파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희죽희죽 웃었다. 서문경은 술잔을 들어 두어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의색 노릇은 못하게 되겠지. 하지만 남자 노릇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난 그게 더 싫다고. 이번에는 노화가 야릇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그놈의 물건도 뽑아버리죠 뭐. 물건을? 허허허. 그런데 그게 잘 뽑힐까? 까짓거 확 잡아당기면 잿간놈이 안 뽑히고 어떡하겠어요. 그 말에 왕파가 키룩키룩하고 크게 웃는 것을 시작으로 좌중에 한바탕 웃음이 넘쳤다. 이윽고 웃음이 가라앉자 서문경이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것은 그놈을 병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야. 그것으론 내 분이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그놈을 없애버려 달라는 거야. 서문경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화와 장승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로 마주 보았다.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왜? 겁이 나는가? 겁나긴요. 문제없어요. 장승이 먼저 대답했다. 그러나 노화는 대답이 없었다. 자넨 겁이 나는가 보지. 서문경이 못마땅한 듯이 물었다. 까짓것 하나 없애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죠. 하지만 만약 탈로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절대 탈로가 나지 않게 해야지. 그러려고 할멈까지 여기 한자리에 앉은 거야. 그 말에 노화와 장승은 거의 동시에 왕파를 힐끗 쳐다보았다. 벌써 서문경과 왕파 사이에 어떤 의논이 있었다는 걸 깨닫자 그들은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 후에 노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고비를 결정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통 일이라면 몰라도 워낙 엄청난 일이라서요. 그야 물론이지. 내가 알아서 듬뿍 집어준다고 하지 않던가. 그냥 듬뿍이라면 얼만지 알 수가 없어서. 나를 못 믿겠다는 말이군. 아닙니다. 못 믿었어가 아니라. 좋아. 미리 값을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럼 얼마면 되겠는가? 먼저 말을 해보라고. 그러자 노화와 장승 사이에 복잡한 신호가 몇 번 오고 가더니 이윽고 노화가 말했다. 100냥은 주셔야겠는데요. 좋아. 그렇게 하지. 서문경은 선선히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듣고만 있던 왕파가 급히 물었다. 나리, 그 100냥 속에 내 목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할멈은 별도로 내가 알아서 줄 테니 염려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왕파는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내가 100냥을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서문경이 고개를 돌려 노화와 장승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노화가 공손하게 말했다. 몽고하면 절대로 탈로가 나지 않도록 하되 만약 탈로가 났을 때는 내가 시켜서 했다는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자네들이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자를 좀 손봐준다는 것이 그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거야. 예, 염려 놓으십시오. 절대로 나리에게는 패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자네들의 뒤를 봐줄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말이야,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는데 그자의 시체를 이병아가 꼭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니, 그건 또 왜요? 그러려면 일이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노아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이병아는 남편이 죽은 걸 확인해야 단념하지. 그렇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하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그런 여자거든. 예, 알았습니다. 노아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자 장승도 따라 끄덕였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할까? 아무도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꽤나 진지하게 생각에 골몰하는 모습들이었다. 얼마 후 노화가 입을 열었다. 나리, 여기서 당장 방법까지 결정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머리를 짜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일을 해낼 테니까
나리께서는 모르는 체 하고 계십시오. 그게 나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참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지. 서문경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기뻐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술이나 마시자고. 왕파의 안방에서는 때 아닌 술판이 벌어지고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와 함께 연방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8. 억울한 죽음. 어느 날 늦은 오후였다. 웬 젊은 아낙네가 혼자서 장죽산 의원을 찾아왔다. 의원님, 급한 환자가 생겨서 그러니 왕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침 병자도 없던 터라 장죽산은 반색을 하며 집이 어디요? 하고 물었다. 강하촌입니다. 성밖이기는 하지만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워낙 위급하니 미안합니다만 빨리 좀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하촌이라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경량강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요. 그럼 꽤 먼 곳이로군.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제발 꼭 좀 살려주세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좋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장죽사는 왕진 떠날 채비를 하고 안방으로 가 아내에게 말했다. 나 왕진 갔다 오겠소. 예, 어디로 가는데요? 이병아가 나긋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강하촌이라고 경량강 기슭에 있다는구먼. 좀 늦을지도 모르겠어. 잘 다녀오세요. 장죽사는 외양간에서 당나귀를 끌어내어 올라타고 건들건들 아낙네의 뒤를 따라갔다. 멀리 경량강 높은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한가로이 떠가고 있었다. 한참 가다 보니 들길이 끝나고 산기슭으로 접어드는데 숲속 오솔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듯 꽤 넓은 길이고 다른 쪽은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 어느 길로 가야 하오? 장죽산이 아낙네에게 물었다. 이 길로 가야 해요. 아낙네가 좁은 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 좁은 길로? 예, 이 길로 가야 빨라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낙네가 먼저 좁은 길로 앞장을 서서 걸어갔다. 장죽사는 별 수 없이 당나귀의 고삐를 그쪽으로 잡아당겨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간간히 바람이 불어오면 우수수하고 낙엽이 나부껴 떨어질 뿐 숲속은 호젓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갈수록 길은 더 좁아지고 덤불이 우거져 앞으로 잘 나아갈 수가 없었다. 여보시오, 색시. 길이 어째 이상한데 혹시 잘못 든 거 아니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낙네가 힐끗 그를 뒤돌아보며 묘하게 웃었다.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나 참. 장죽사는 약간 짜증이 났으나 눌러 참았다. 그리고 조금 더 가자 웬 낡은 비각 하나가 나타났다. 장죽산이 아낙네의 뒤를 따라 무심코 비각 앞을 지나려는데 허허허, 의원님의 당나귀 행차시군. 장죽산 선생, 어서 오시오. 기다렸소이다. 하며 웬 사내들이 비각 안에서 뛰어나오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장죽산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건 알 필요 없고 어서 당나귀에서 내리기나 해. 둘 중 털벙거지를 눈 위에까지 푹 눌러 쓴 사내가 말했다. 장죽사는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시선을 아낙네 쪽으로 돌렸다. 아니, 여기가 강하촌이란 말이오. 예, 그래요. 이제 다 왔어요. 허허허. 순간 장죽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가슴이 철렁했다. 이봐, 내리라면 어서 그 당나귀에서 내릴 일이지. 웬 잔소리가 그리 많아. 이번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만 빠끔히 드러낸 사내가 벌컥 화를 내며 다그쳤다. 그러자 털벙거지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빨리 내리지 못해. 장죽사는 부들부들 떨며 당나귀에서 내렸다. 이봐, 장죽산 선생. 우리도 뭐 이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서문경 나리가 시켜서 하는 것이니 그리 알라고.
갑자기 털벙거지의 말이 부드러워졌다.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장죽산이 아직 그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 채 털벙거지를 자세히 보려니 비록 얼굴을 잔뜩 가리긴 했으나 누군가 알 듯했다. 혹시 노아가 아니신지. 그런데 여긴 웬일이오. 이 양반 눈치 한 번 없는 사람이네. 기왕에 당신이 날 알아봤으니 에잇 이거 벗어버려야지. 거추장스러워. 사내는 훌떡 털벙거지를 벗었다. 과연 노아가 틀림없었다. 나도 이걸 풀어야지 답답해 죽겠어. 다른 사내도 얼굴에 수건을 풀었다. 짐작했던 대로 그는 장승이었다. 그제야 장죽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청하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파라코가 아닌가. 게다가 서문경의 부탁을 받고 하는 짓이라니 무언가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이때 아낙네가 노아에게 쏘아붙였다. 여보, 우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치우고 가자고요. 아낙네가 노아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아마도 그의 마누라인 듯했다. 장죽사는 별 의심 없이 아낙네를 따라 나선 것이 새삼스럽게 후회가 되었다. 그럴까. 이보시오, 장죽산 선생.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나 원한도 없다고. 오히려 가엾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라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서문경이나 원망하라고. 노아의 말에 장죽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순 없어. 당신을 살려주었다간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미안하오. 순간 장승이 잽싸게 다가와 장죽산을 일으켜 세우더니 비각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장죽산이 비명을 지르자 비각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다. 그 짖는 소리로 보아 우람한 몸집의 사냥개인 듯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장죽산이 다시 애원을 했다. 이거 안 되겠군. 노아가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풀어 장죽산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질끈 동염했다. 비명도 못 지르게 된 장죽산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그러자 노화도 합세하여 두 사람이 우악스럽게 계속 끌고 갔다. 마침내 비각에 이른 그들은 작은 송아지만한 개가 으르렁대고 있는 비각 안으로 계속 그를 끌고 들어갔다. 장승이 비각 안에 메어두었던 개를 풀어주자 개는 자지러지듯 짖으며 그 자리에서 길길이 뛰었다.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뻗드는 짐승처럼 장죽산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장승과 노아는 그의 팔과 다리를 거머쥐고 번쩍 들어서 사정없이 개 앞으로 던져버렸다. 물어! 이놈을 물어뜯어! 장승이 개에게 소리쳤다. 잘 훈련이 된 듯 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장죽산을 덮쳤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얼른 비각에서 나와 바깥에서 빗장을 걸어버렸다. 자기들은 손을 안 대고 개로 하여금 장죽산을 물어 죽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으악! 사람 살려! 장죽산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사이에 입을 틀어막은 수건을 풀어버린 모양이었다. 개가 마구 물어뜯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내지르는 장죽산의 비명소리가 한데 뒤섞여 비각이 온통 떠나가는 듯했다. 너무도 처참한 광경에 노화와 장승은 외면을 한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낙네는 창백해진 얼굴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마 후 장죽산의 비명소리도 멎고 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잦아들었다. 어디선가 산새 소리가 한가하게 들려왔다. 일이 끝난 모양이군. 노아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비각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장죽산은 갈기갈기 뜯기고 찢겨 온통 선혈이 낭자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
그들은 시체를 당나귀의 등에 싣고 숲속 오솔길을 되돌아 내려갔다. 노아가 당나귀를 몰았고 장승은 개를 끌고 뒤를 따랐다. 이윽고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에 이르자 그들은 강하촌 쪽으로 가는 길로 당나귀를 몰았다. 이제 그만 내려놓죠. 아낙네가 조그만 소리로 말하자 둘은 시체를 내려 길에다 몇 번 대굴대굴 굴렸다. 피가 길바닥에 묻게 하기 위해서였다. 당나귀는 제멋대로 갈 대로 가라고 놓아주었다. 그리하여 장죽사는 당나귀를 타고 강하촌으로 왕진을 나갔다가 숲속 오솔길에서 맹수를 만나 물어뜯겨 죽은 것으로 되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일을 꾸몄던 것이다. 한편 이병아는 날이 저물어도 왕진 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저녁을 지어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마침내 밤이 어두웠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좀 늦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렇게 늦을 리는 만무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이병아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운 그녀는 아침을 짓기는 했으나 도저히 먹을 마음이 없어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이웃집 부인이 찾아와서는 의원댁 혹시 이상한 소문 못 들었어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상한 소문이라뇨? 이병아는 무심코 되물었다. 경량강에서 또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였대요. 그래요. 경량강의 식인 호랑이는 무송이란 자가 때려 죽였다고 들었는데 새끼 호랑인지도 모르죠. 좌우간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시장에서 창거리를 사러 갔다가 나도 우연히 들었어요. 부인은 이병아의 눈치를 살피는 듯 조금 망설이다가 지금 의원님 댁에 계시나요? 아니요. 왕진 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뭐라더라? 마을 이름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는군요. 혹시 강하촌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강하촌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럼 이를 어쩌나. 부인은 안색이 변하여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왜 그러세요, 벼랑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 사람들이 그러는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아니, 그럼 우리 집 양반이란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다는 소문이... 에그머니,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이병아는 그만 어찌할 바를 몰라 덜덜 떨기만 했다. 부인은 입장이 난처해져서 설마 그럴 리야 하겠어요. 소문이란 건 원래 믿을 게 못 되죠. 하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수춘이도 놀라 어쩔 줄 모르며 이병아에게 말했다. 마님, 제가 한번 시장에 나가 소문을 들어보겠어요. 아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아, 어찌 이런 일이. 이병아는 입은 옷 그대로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시장거리에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은 노아의 마누라인 그 아낙네였다. 일이 끝나자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뿔뿔이 헤어져 돌아온 아낙네는 곧바로 저자에 나가 자기도 누구에게 들은 것처럼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이와 함께 노아는 검시관 하구를 찾아가 그 소문을 전해주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죽었다면 검시관이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노아가 이렇게 한 것은 장죽산의 시체가 그의 집으로 운반되어 이병아가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시장거리로 가서 소문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병아는 안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서럽게 울었다. 하구를 비롯한 몇몇 관원과 인부들이 장죽산의 시체를 말등에 싣고 그녀의 집으로 온 것은 사방이 깜깜해진 뒤였다. 이병아는 이제 울음도 안 나오는 듯 멍한 얼굴로 마당에 내려놓은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젊은 관원이 횃불을 밝혀들고 있는 가운데 하구가 이병아에게 말했다. 확인해 보시오. 당신 남편이 맞소. 이병아가 말없이 시체를 덮어놓은 거적대기를 들춰보다 말고 비명을 질렀다.
너무도 처참한 광경에 그녀는 몸서리를 치면서 잠시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서문경도 이미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장죽산이 왕진을 가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니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노아와 장승의 짓인지 알 수가 없었다.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들이 찾아왔다. 응접실 문을 닫아 걸고 그들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난 서문경은 그거 참 감쪽같이 잘 해치웠군 그래. 하하하. 하고 유쾌하게 웃다가 음성을 낮추고 물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기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물론 우리 둘이 생각해냈죠. 장승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의 왕파는 뒷짐만 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냥개로 물어 죽이도록 한 것과 처치 장소로 비각을 생각해낸 사람은 왕파였습니다. 노화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역시 그 늙은 너구리는 알아줘야 해. 서문경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금병매, 음화인가 걸작인가. 400여 년 동안 중국 고대 사대기서라는 영예를 안고 있는 소설이 금병매입니다. 그런데 음탕한 책이라는 오명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평가가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소설은 어쩌면 금병매뿐일 것입니다. 금병매가 세상에 선을 보이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문인 학사들의 찬탄과 경악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하기도 했고 기이하다고 하면서도 솔직하다고 평하면서 그 소설을 다투어 읽었습니다. 금병매를 호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명사이거나 담력이 있고 식견이 있는 부류였습니다. 악평하는 사람들은 도학자에서부터 유학자, 대문호였습니다. 음탕과 높은 수준의 기서라는 두 가지 판이한 평가. 그렇다면 금병매를 어떻게 보고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옛 기록들을 통해 금병매에 관한 여러 평가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단지 몇 권을 읽었을 뿐인데 지극히 기이하고 솔직하다. 자질구레함 속에 연파가 가득하니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사람 마음을 망친다. 최근에 금병매라는 소설이 한 편 있는데 지극히 걸작이다. 조야의 정무, 관과 개인, 집안의 중매, 시중의 자질구레한 이야기, 음란하고 태폐적인 일, 베갯머린 말, 여인들의 알력과 다툼 등 모든 상황이 다 있고 솔직하다. 자질구레하고 음탕하다. 금병매는 최고의 걸작. 사람마다 제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형상이 각각이라 중심을 축으로 서로 닮은 수호전보다도 우수하다.